자, 2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순수 리스크가 아닌 것은 배상 책임 리스크, 인적 리스크, 재산 손실 리스크, 사업 투자 리스크. 뭐예요, 이거? 순수 리스크는 only loss만 있어야 되잖아요. 이익의 가능성이 있는 건 투기적 리스크죠, 그죠? 이게 사업 투자 리스크는 이익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거 틀리면 안 되는 문제, 그죠? 자, 간접 손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결과적 손해라고도 말하죠, 그죠? 감정적 손해, 틀린 말이에요. 감정적 손해는 개인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 손실관계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느끼는 손해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 우리 감정 손해가 너무 심해, 이렇게 말하는 건, 누구는 감정 손해 안 심할 수도 있어요. 객관적인 수치의 손실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간접 손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포함시키지 않아요. 휴업 손해, 휴차례와 같이 불가동 손해도 포함시킵니다. 재산보험의 간접 손해는 보통 특별약관으로 담보해요. 일반 담보로 담보하지 않습니다. 2번 틀린 지문. 이것도 뭐 그냥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 자, 아까 1회차보다 2회차가 조금 더 쉬웠을 거예요. 도덕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험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도덕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수도. 사실 엄밀히 말해서 도덕적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위적인 내 마음의 상태들로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라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100% 불가능해요. 100% 차단하거나 제거시키기는 어렵지만 감소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지. 대표적인 게 불안전담보예요. 다 안 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공제조항과 공동보험조항들은 말한 대로 불안전담보에 해당하죠. 다 안 주는 거예요. 언더라이팅 강화하면 당연히 가입을 처음에 차단시키는 거겠죠.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생명보험에 가입하는데 월급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인데 월납 보험료가 막 150만 원짜리 생명보험을 든다 그러면 그거 가입시킬 수가 있겠어요? 누가 봐도 딱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거절시킬 수 있는 언더라이팅을 강화시킬 수 있겠죠. 재보험은 보험자의 재보험이에요. 예, 보험자의 리스크 관리, 보험자의 보험의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재보험은 관계가 없다. 1번이 틀린 지문이다. 이것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다. 열거 책임담보 계약과 포괄 책임담보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포괄 책임주의와 열거 책임주의는 일반적으로 보장의 범위 자체는 포괄 책임주의가 넓어요. 당연한 거예요. 포괄 책임주의 계약에서는 다른 보험 계약에서 담보된 위험이 중복 가입될 여지가 있죠. 맞아요. 포괄 책임주의 자체가 큰 틀로 가입하니까 A, B, C 다 담보를 했는데 이쪽 계약에서 A, B가 담보된 계약들을 계약할 수도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어요. 열거 위험 담보 계약에서는 필요한 위험만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위험의 누락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을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기업이나 또는 재보험이나 경험이 많은 회사들이 이 열거 위험 담보들을 많이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포괄 담보 위험들을 일반의 계약자나 소비자들은 하는 게 유리하죠. 열거 위험 담보 계약은 일반적으로 기업보다 개인의 수요가 많다. 기업보다 개인의 수요가 많지가 않죠. 기업의 수요가 많죠. 틀린 지문입니다. 이것도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 자, 보유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보유는 아까 얘기했듯 발생의 가능성이 낮거나 내가 유지하고 빈도가 낮고 발생의 확률도 낮을 때 관리하는 게 좋아요. 보유 기법은. 보험료의 지출이 감소하여 비용이 절감된다. 당연하겠죠. 보험으로 담보하는 것보다 내가 보유하는 거니까 당연히 내가 인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적 절감은 있겠죠. 스스로 손실을 통제하는 자발적 활동이 증가한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손실 통제에도 이게 적용될 수 있어요. 통제 기법에서도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비슷한 거죠. 보유도 야, 우리 이제 이거 위험들을 우리 전가 안 시키고 내가 관리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위험들은 우리 좀 조심하자. 안전교육을 통하거나 자발적 활동. 야, 우리 조심해. 쉬었다 쉬엄쉬엄 일하라. 라는 뭔가 나의 통제 활동들이 생겨날 수 있죠. 2번도 맞는 지문. 대규모 손실은 대비할 수 없죠. 보유는. 이 3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기업의 자금이나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장점은 있다. 3번이 틀렸다. 이것도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다. 쉽잖아요. 이런 문제는. 그죠? 자, 손실통제 이론 중 사고 예방을 위한 연쇄관계 차단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개선 단계는 일단 도미노 이론, 손실통제 이론에 관한 연쇄관계 차단은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도미노 이론 또는 사슬 개념에 관한 부분들인데 그 두 개 다 똑같이 요 인간의 과실, 해자드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
인간의 과실 여부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를 끊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1번이 정답이다. 기출됐던 문제들이고 이거는 계속 한 문제 작년에도 나왔고 도미노 이론 에너지 방출 이론 사슬 개념 잘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뭐 기본 강의나 파이널 리뷰 때도 정리했던 거니까 잘 체크.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이 정도는. 손해 발생 빈도 또는 발생 빈도는 높지 않으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크기가 매우 커서 경제 주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경우 이를 관리하기 적합한 리스크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큰 거예요. 큰 거. 사고의 규모, 빈도. 여기 심도죠. 여기 심도. 심도가 너무 커요. 빈도. 발생의 확률은 많지 않아요. 빈도는 높지 않지만 요 부분에 해당하지만 심도가 큰 거. 여기 뭐 전가적 기법. 그 전가에서도 뭐가 좋다? 보험적 기법이다.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무조건 맞춰야 하는 문제.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자, 손실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나머지 것과 다른 것은 자, 손실을 통제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 경감하거나 방지하거나 모양이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1회차하고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죠. 요거 안전교육 실시는 뭐예요? 경감이야, 예방이야? 방지하는 거죠, 그죠? 예방시키는 방법이에요. 방지, 예방. 음주운전도 마찬가지. 방지하는 거죠. 사고 나지 않게끔. 요거는 스프링클러는 경감이죠. 사고가 났어. 근데 이거를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체크. 맞을 수 있는 문제죠. 배상 책임 소송을 대비해서 시설물 및 하자를 보수하고 이건 뭐예요? 다 방지하는 거죠. 예방, 방지. 말이다. 3번이 틀린 거다. 이것도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 다 맞췄죠? 다음 중 보험의 특성과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험의 특성은 크게 동질 다수의 리스크, 의의를 생각하면 좋아요. 동일한 리스크, 동질 다수의 리스크를 어떻게 하냐면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 리스크 풀링, 모아. 그래가지고 보험료를 각출하죠. 그래서 어떤 사고, 우연한 사고가 나면 돈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은 손실을 보상하는 거예요. 근데 전가의 기법을 통해서 준다고요. 내가 갖고 있다 주는 게 아니라. 리스크의 전가, 그죠? 우연한 사고, 동실 다수의 리스크 결합, 방관적 위험의 감소는 관계가 없다. 이것도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다. 자, 1번부터 9번까지 다 맞춰야 돼요, 사실. 이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자, 이제 이건 틀려도 돼요. 이거는 틀려도 되는 문제. 근데 내용을 좀 봅시다. 작년에도 그렇고, 농업재해 보험 관련된 문제들이 전혀 우리 배우지 않은 부분들, 보험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풍수재 보험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출제가 한 번씩 되더라고요. 한 번씩 되니까 요 내용에 관련 내용들은 제가 특별히 해설 많이 넣어놨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농업재해 보험에 인한 발생하는 작물은 농작물 좀 체크해놓으십시오. 임산물, 양식, 수산물, 가축과 농업용 시설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자, 제일 처음에 딱 나와 있거든. 요 농업재해 보상보험법의 목적 딱 하고 이게 나와요. 맞는 말이고.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이고 법인은 가입할 수 없다가 아니라 법인도 가능. 개인 또는 법인이에요. 또는 법인. 2번이 틀린 지문. 농업재해보상보험법은 농업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맞는 말이에요. 농작물, 임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장하고 양식수산물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이것도 체크. 이건 틀려도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예, 이런 거 문제 나오면 사실 이거 보려고 이거 농업재해보험을 다 볼 필요 없잖아요. 산재보험도 마찬가지고. 2차하고는 이거 관계도 없어,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혹여 이런 문제 나와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셔라. 예. 보험이 존재함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효용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효용, 뭐 말하는 거예요? 장점. 보험의 장점이 아닌 거 고르라는 거예요. 보험의 장점이 아닌 거. 투자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맞죠? 돈 얻어가지고 보험사가 다시 재투자도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경제 주체의 심리적 안정감. 맞죠? 불안감이 경감돼요. 보험 들면서 나 이제 보험 들었으니까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요. 그죠? 도덕적 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이거는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죠. 그죠? 단점이잖아.
3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그죠? 강제보험을 통한 피해자 보호, 손실 감소. 맞는 말이고요. 이것도 무조건 맞춰야 하는 문제. 11번도. 자, 캡티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캡티브 자체 보험자잖아요. 자체 보험자. 모기업뿐만 아니라 제3자 리스크도 취급할 수 있는 경우 광의의 캡티브라고 한다. 맞는 말이에요. 캡티브는 실제로 보험료의 대외 유출을 발생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손실복구도 대내적으로 처리하는 특징이 있다. 맞아. 이거 내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외부로 막 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체로 하는 거예요. 부보 불가능한 리스크를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맞는 말. 재보험 가입이 어렵다. 틀린 지문. 재보험 가입이 어렵다. 4번이 틀린 지문이죠. 그죠? 재보험 가입이 어렵다. 그죠? 캡티브의 목적은 뭐예요? 재보험 가입이 좋은 거죠. 그죠? 재보험 가입이 좋은 건 아까 말한 대로 예전에 말한 대로 캡티브 자체가 재보험회사만 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거든요. 보험회사만 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캡티브가 생겨난 모습 자체가 재보험 가입의 용의 때문에 생겨났어요. 네. 그러니까 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 틀린 지문이지. 자, 제가 4번 답인데 여기다 체크를 잘못해놔가지고 순간 당황했어요. 12번의 답은 4번입니다. 부보 불가능한 리스크를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건 부보 불가능한다는 건 기준의 금액 이런 거예요. 기업이 원래 내가 인수하고 내가 자체적으로 보험을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보험사는 인수하지 않는 리스크를 내가 인수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자가보험도 마찬가지죠. 부보 불가능한 리스크야. 보험의 성격상 담보가 안 되는 건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장점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춰야 되는 문제죠. 4번. 대재해 채권에 관한 캡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재해 채권은 투자자는 사전에 명시된 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높은 이자와 원금을 회수한다. 맞는 말이죠. 이게 장점이잖아요. 그죠? 재보험회사들의 지급불능 상태를 감소시켜 신용 능력을 높여준다. 대재해 채권은 예측이 매우 어려워 대재해 발생 확률과 규모에 따른 적절한 가격 산정이 쉽지 않다. 대표적인 대체적 위험 전가 기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안정적 자본이 가능하다. 이게 틀린 말이지. 아까 우리 1회차에서도 봤지만 일정한 대재해 채권의 트리거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발동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트리거 발동되면 원금과 이자를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본의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4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이것도 맞아야죠. ART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ART 이거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네요. 한번 봅시다. 조건부 차입은 자본회 중에서 조건부 차입에 해당하는 건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미리 정한 대출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오는 거예요. 맞는 말. 대재해 채권은 가격 산정이 쉽고 안정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므로 많이 사용된다. 틀렸네. 아까 좀 전에도 봤잖아요. 안정적이지가 않지. 그죠? 가격 산정도 어려워요. 2번이 틀린 지문. 캡티브는 전문성이 요구돼요. 그죠? 그리고 옳은 지문이니까 이게 맞는 지문이고 이거 틀렸네. 이것도 틀렸고. 건전성을 저해하죠. 건전성을 제외한다는 건 캡티브 자체는 좋은 위험은 내가 갖고 있고 좋지 않은 위험을 넘기는 거예요. 재보험이 용이하다 그랬으니까 내가 좋은 위험은 갖고 있고 안 좋은 위험만 전가시켜서 보험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건전성을 유지되는 건 틀린 지문이에요. 복합보험은 다양한 리스크를 담보하므로 단일 계약을 다수 체결하는 것보다 항상 보험료가 싸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A 계약, B 계약, C 계약을 맺는데 담보하고자 하는 위험은 A, B, 1, 2, 3이에요. 근데 A 계약은 이거 있고 A 계약은 B하고 이게 있고 B 계약은 A하고 이게 있어요. C 계약은 2번하고 3번의 위험이 있어. 그래서 다 한꺼번에 있는 거 없어. 그래서 내가 그냥 한꺼번에 있는 계약 D를 하려고 그러다가 여기 설계사가 야 우리 하나 가입해줘. 그러면 요거 담보시키고 요거 담보시켜서 요거 1, 2, 3 다 있는 것보다 요거 두 개의 비용이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요거 하나가 더 일반적으로는 싸지만 요 위험이
중복적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 때문에 항상 복합보험이 싼 건 아니에요. 단일 계약이 오히려 비싸질 수도 있다. 또 체크.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 15번. A보험회사의 2022년도 예정 손해율이 70%였대요. 이때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2023년도에 적용할 손해율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일단 손해율을 구하는 기준들을 우리는 알아야지. 손해율을 어떻게 구하냐면 발생 손해의 기준이에요. 발생, 경과손해율이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경과손해율. 경과손해율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경과손해율은 경과된 보험료, 지난 경과된 경과보험료분의 발생 손해액이에요. 자, 그럼 경과손해율분의 발생 손해액은 얼마예요? 경과된 보험료를 찾아야지. 얼마요? 주어졌네. 1000만원. 발생 손해액은 700만원인데 뭘 포함시켜야 되냐면 손해사정 비용을 여기에 시켜야 돼요. 100. 그럼 얼마예요? 1000분의 800. 그럼 손해율이 얼마예요? 80%네, 80%. 손해율이 80%예요. 80%. 그러면 이제 손해율 구하는 거 우리 구할 수 있지. A 마이너스 2분의 2 곱하기 신뢰계수 이렇게 적용하잖아요. 신뢰계수가 0.7. 그러면 예정손해율이 0.7. 예정손해율 0.7. 그리고 발생 실제 손액 우리 공헌했잖아. 80%.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0.8이지. 80%니까 0.8. 그럼 이거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없어지고 10%네. 0.1이니까 10% 인상. 쉽죠? 이거 틀리면 안 돼. 이것도 계산 문제인데 조금 뭐 내용을 달리 했는데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경과보험 손해율 구하는 거와 이제 손해율 방식으로 차기 년도의 보험료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충분히 구할 수 있다. 10% 인상해서 정답 4번이죠. 특혜 지급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히 지급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맞아요. 특혜 지급은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당연히 미치죠. 왜? 손해율에 포함시켜요. 당연히. 보험자가 특혜 지급한 경우에 보험자의 대의권은 행사할 수 있어요. 지급만 특별 지급한 거지 나머지 권리까지 뭐 포기하거나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잔존물 대의권을 포기하는 것은 특혜 지급이 아니다. 다의권 포기하는 건 가능하죠. 내가 잔존물 회수하고 잔존물 수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더 들면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비용적으로. 2번이 틀린 지문이죠. 이거는. 특혜 지급의 경우 손해액에 인정돼서 당연히 보험료의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정답은 2번이다. 이건 뭐 세모 칩시다. 특혜 지급이란 말이 좀 익숙치 않을 수 있으니까. 징벌적 배상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나라는 모든 손해배상 사건에서 징벌적 배상 제도를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다. 틀렸죠. 우리나라는 활발하게 이용되지 않고 있어요. 영미권에서 훨씬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일부 제조물 책임법 등에서 일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 나머지 지문은 맞는 지문이에요. 법규 진서, 의식을 좀 높이기 위한 거죠. 그죠? 페널티, 강한 페널티를 묻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듯 이 유사한 사고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에요. 중대한 과실 행위에 대해서도 부과하죠. 맞는 말입니다. 다음 중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근원적 위험,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위험들, 뭐 내용들 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경기 변동이나 대공황, 맞죠? 정태적 위험, 변화가 막 급변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지진 위험 급변하지 않죠. 순수 위험, 주택 화재나 교통사고, 특정 위험, 일정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 정답은 특정 위험이 되겠네요. 천재지변은 누구에게나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4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다음은 일반 화재보험 약관에 규정된 위험 보편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폭발 손해 자체는 화재로 인한 것이든 아니든 면책이지만 폭발로 발생한 화재 손해는 보상합니다. 라는 이 규정이 일반 화재보험 약관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게 위험 보편의 원칙인데 이 원칙의 해석을 이해해야죠. 위험 보편의 원칙은 일단 열거 책임주의의 수정 이론이 맞아요. 그리고 면책 위험으로 인해 생겨난 것도 보상한다.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이거 설명할 거고. 지금 여기 이 내용을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담보 위험으로 인한 비담보 위험의 직접 손해가 아닌 이상 화재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비담보 위험, 폭발은 비담보 위험이에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폭발 자체는 비담보 위험, 이걸로 인한 폭발 사고는 안 주지만 폭발로 인해서 생겨난 화재 손해는 준다는 거예요. 화재 손해는. 그러니까 결국 요 3번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제가 이건 문제 풀 때도 한번 설명했으니까 잘 체크해 놓으시고, 인과관계 이론과 관계가 깊죠.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위험 보편의 원칙이. 면책 위험으로 생겨난 요 내용 잘 이해하세요. 직접 손해가 아닌 이상 화재로 인한 손해는 주는 거예요. 폭발 자체는 면책이 안 줘요. 왜냐하면 담보할 수 없는 거예요. 비담보 위험이기 때문에. 비담보 위험이라서 줄 수 없는데 비담보 위험으로 인해서 생겨난 화재 손해는 주겠다 이 얘기죠. 체크해 놓으십시오. 과실책임의 항변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리스크의 인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위험을 스스로 노출하는 등 그가 동의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맞죠? 이거 리스크의 인수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죠? 2번 기여과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손해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면 과실 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는 원리. 이거는 비교과실에 대한 설명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비교과실은 과실 비율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있을 수 있죠. 맞는 말. 2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최후 명백한 기회의 내용도 맞는 지문. 2번이 틀린 지문. 이것도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자, 20번까지 해서 제가 틀려도 되는 거 한 2문제밖에 없어요. 그죠? 2문제. 세모 하나. 그죠? 2회차는 조금 점수를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1, 3회차보단. 일정 이하의 손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전액 부담하고 일정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공제조항의 방식은, 자, 일단 공동보험 조항, 비율 참여, 그리고 대기기간 조항, 프랜차이즈 공제조항. 뭐냐면 일정 금액의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전부 부담. 사실 이거는 이 프랜차이즈도 여기에는 해당돼요. 그런데 손해액의 일부를, 프랜차이즈는 손해액이 일정 조건을 넘어가면 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일정 금액을 초과해도 손해액의 일부를 서로 부담한다고요. 이게 뭐냐면 비율 참여 조항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실비 이해하면 돼요. 실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정한 한도 금액들을 주고 있죠. 병원급 얼마 안 줘요. 그죠? 그거 넘어가면 8대2, 그죠? 90%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비율 참여 공제 조항에 관한 설명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체크해 놓으십시오. 네. 이것도 맞출 수 있어요. 설명했던 거니까. 소멸식 공제조항 한도가, 공제 한도가 100만 원이고 손실 조정 개수가 1.25일 때 손해액이 500인 경우 보험자에 보상하는 금액은, 이건 소멸식 공제조항 공식만 대입하면 그냥 풀 수 있어요. 페이먼트는 로스, 손해에서 디덕터블 공제하고 손실 조정 개수 K를 구해야 되는데, 이러면 조건이 구워져야 되는데 손실 조정 개수를 아예 줬어요. 1.25라고. 그럼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로스가 얼마일 때? 500일 때. 디덕터블은 100, 400에 1.25 하면 페이먼트는 500입니다. 정답은 3번. 이거는 그냥 공식 대입만 하면 나오는 문제잖아요.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 이걸 몰라가지고 못 풀면 어쩔 수 없고, 그럼 그런 분들은 공부 안 한 분들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공부하신 분들은 맞춰야 되는 문제.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보험자 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는 실손보상의 원칙과 관계가 있다. 맞죠? 실손보상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가 보험자 대위니까. 잔존물 대위의 경우 보험의 목적물에 전부 멸실과 함께 보험금이 전부 지급돼야 돼요. 맞는 말. 청구권 대위에서 보험자는 제3자가 낳는 권리의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보험자가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피보험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보험사고로 인한 경제적 이득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3번이 틀린 지문이다. 이건 뭐 계약법, 이거 기출문제이기도 하고 계약법적인 문제고 3번 무조건 맞춰야 된다. 자, 보험계약자가 보험대리인에게 계약 당시 고지한 내용과 관하여 보험대리인이 그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어요. 보험 가입을 한 경우, 그렇게 해서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보험자가 추후 그 내용을 이유로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내용, 금반원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금반원은 우리 표현 대리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큰 그림에서는 또 신의 측의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
이제 금반원의 기준들로 말한 거 지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말한 거 지켜. 네가 말한 거. 4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이거. 면책 사유를 두고 있는 취지로 타당하지 않은 것, 바르게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재산보험에서 골동품, 서화, 귀중품, 면책을 두고 있는데 이거는 대수의 법칙이 적용이 불가가 아니지. 정확하게 말하면 대수의 법칙이 아니라 뭐 재산 가치로 이거를 다시 말하면 경제적 가치로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손해는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측정 불가예요. 자동차 보험에서 산재를 면책하고 있는 건 중복담보 배제가 맞고요. 전쟁 기타 별난은 대이변적이라서 맞고요. 고의사고는 우연성이 결여돼서 맞고요. 나머지는 다 정답. 1번이 틀린 질문. 이것도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 틀리면 안 되지 이거. 자, 산재에서 규정된 건강손상 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보험급여 종류가 아닌 것. 이거는 틀려도 되는 문제입니다. 틀려도 되는 문제고 여기 조건 문제에도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상병보상연금은 해당 안 돼요. 뭐뭐가 해당이 되냐면 요양급여, 장애급여 나와 있는 것 좀 이렇게 메모해 놓으세요. 장애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그 다음에 직업재활급여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틀려도 되고 요거 때문에 뭐 이거 다 외울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기분 좋게 찍으세요. 네, 찍으시고. 그래서 뭐 이렇게 체크한 것 중에서 제가 정리한 것 중에서 나오면 좋은데 혹이 안 나와도 뭐 다 모르는 거야. 괜찮아. 네, 찍으면 돼요. 다음 중 보험회사에 대한 재무 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한 제도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거 기출문제였죠. 회계 기준 두고 있죠. 지급 여력 제도 두고 있고 경영 실태 평가해가지고 권고 조치 내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보험 상품 공시는 전혀 관계 없어요. 보험 상품 공시는 일정한 계약 단계에서 몇 개월 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두고 있는 공시, 보험 상품을 뭐 공시하도록 두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내용과 관계 없는 겁니다. 이제 틀린 질문. 거리가 없어요. 이거는. 자, 다음에 28번. 자, 이거는 틀려도 돼요. 이건 틀려도 되는 문제. 사실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다 이제 문제 보다 보면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중요하다고 말한 거 바뀌는 거니까 제가 틀려도 되는 문제 진짜 선생님이 틀려도 돼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제가 말한 거는 맞춰도 되는 문제도 맞춰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제가 말한 것만 맞춰야 되는 거는 안 맞추고 틀려도 되는 것만 틀렸다고 하면 안 되고 강조한 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28번 문제. 이거는 바뀌었죠. 바뀐 거. 요거 아까 1회차에도 설명했던 거니까 여기 표에 나와 있는 RBC 제도하고 KIC는 좀 확실하게 구분을 좀 해놓으세요. 요 표는 좀 이해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표에서 시험에 나올 것 같으니까. RBC 제도는 일부 자산 및 부채 평가, 원가 평가에서 원가, 여기 포인트지. 원가였어요, 원래. 근데 모든 자산을 시가로 바꿨어요. 그죠?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RBC는 자본, 이익잉여분 등 재무제표상의 자본을 중심으로 지급 여력을 열거했는데 KICS는 시가로 평가된 순자산에서 요 손실 흡수성 평가. 저도 손실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손실 흡수성에 따른 차감, 이거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올 거니까 차감 또는 가산하는 방법으로 변경했어요. 맞는 말. 건전성 기준을 평가하는 지급 여력 비율을 원래는 동일하게 RBC도 그렇고 여기도 똑같은데 지급 여력 기준에 여기 말한 기준처럼 재무제표상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니까 요 비율이 달라져요. 그리고 지급 여력 금액, 요구하는 여력 금액 자체의 기준들도 차이를 보여요. 지급 준비 기준 금액이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준에는 과거에는 RBC 제도는 이 5대 리스크를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 바뀐 KICS 기준으로는 5대 리스크 자체에 아까 1차에도 설명했지만 보험 리스크, 근데 그 보험 리스크를 구분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생명 장기, 그 다음에 일반 손보로 구분을 했고 시장 신용 운용으로 나뉘었어요. 그리고 보험 리스크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금리 리스크를 시장 리스크 안에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보험 리스크 안에는 또 별도로 장수 리스크, 해지 사업 리스크, 대재 리스크, 그리고 시장 리스크 안에는 자산이 집중된 리스크를 별도로 또 추가 하위 위험 안에 산정해 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잘 평가를 해 놓으시고 기준으로는 이거 틀려도 상관없지만 지금 이제 바뀐 거는 이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요거는 제가 기본 강의 시간 때도 설명 안 한 거니까 작년 기준에서 설명했었던 거고 올해 1월 달에 바뀌어서 도입된 거니까
요거는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요 표 박스만 좀 이해해 놓으셔도 제가 볼 때 아마 요 보기 안에 여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춰야 되는 문제. 그래서 뭐가 틀린 거예요? 이게 틀렸지. KICS는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기준의 보험 리스크 자체를 구분시켰고 금리 리스크는 시장 리스크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리스크가 좀 지금 1차 시에도 나왔지만 보험 리스크 안에 장수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더 추가시켜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비교해 놓으십시오. 28번 29번 IBNR이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IBNR 정립해야죠. 그죠? 잘 정립해야 돼요. 그죠? 과소하게 정립될 경우 보험사의 이익이 과대평가된다. 맞죠? 과대평가하면 과대 정립될 경우에 주주의 이익이 왜곡되어 신뢰도가 떨어진다. 맞는 말이에요. 화재보험이나 재산보험과 같이 손해액을 산정하고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지 않은 보험에서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 긴 보험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화재나 재산보험보다 배상책임보험이나 상해보험과 같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치료가 얼마나 이루어질지 모를 때, 그러니까 상당 기간 치료가 이루어질 때, 그럼 뭐야? 손해액을 확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 정립이 더 중요합니다. 3번이 틀린 거예요. IBNR 정립은 보험회사의 당해 해계 기간에 손익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맞는 말. 3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이것도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무조건. 자, 손해사정 업무는 검정과 정산 업무로 구분되는데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검정 업무, 사고 접수, 보험 계약 사항 확인하는 거 맞죠요. 면부책 판단, 검정 업무. 구상 관리, 검정 업무 아니죠. 그죠? 정산 업무예요. 정산 업무. 그죠? 정산 업무는 지급하고 정산이란 구상이에요. 구상. 그래서 3번이 틀린 질문. 이것도 무조건 맞춰야 된다. 자, 31번. 이거 틀려도 되는 문제. 틀려도 되는데 한번 풀어보면 그렇게 또 막 이거 도저히 못 풀겠는데 뭐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여지껏 공부하고 배웠던 건 다 퍼 리스크예요. 퍼 리스크. 여기 봐봐요, 문제. 다 퍼 리스크를 담보하거든요. 근데 이건 퍼 이벤트예요, 그냥. 그럼 여기서 차이를 보이는 거지. 퍼 이벤트니까 사고로 인해서 이 리스크 두 개가 발생했대요. 자, 이 계약, 이 리스크 계약이면은 A, B를 구분해야 되는데 리스크 계약이 아니라 퍼 이벤트 계약이에요. 그냥 사고로 화재가 나가지고 A 리스크가 터졌고 폭발도 터졌고 그걸로 인해서 뭐가 추가적인 다른 리스크가 발생해가지고 그 리스크 두 개의 손실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사실상 요 리스크야 요 리스크는 하나의 담보예요. 한 번의 이벤트로. 내용 봐봐요. 2003년 4월 10일 화재 사고로 담보 위험이에요. 화재 사고로 담보된 위험으로 A의 손해, B가 손해가 발생했는데 A, B의 손해로 인한 리스크는 이런 리스크들이 있었는데 그 A 리스크, B 리스크가 이렇게 손해를 일으켰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사실 이렇게 구분만 시켜놨지 퍼 이벤트, 화재로 인한 이벤트예요. 한 이벤트. 그럼 사실 요거는 그냥 손해 300을 적용하면 돼요. 만약 문제 나오면 요 다 퍼 리스크로 나오거든요. 근데 퍼 이벤트로 나오면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구분해 놓으세요. 그럼 요 내용을 이해하면 되겠지. 요거를 이해하면 되잖아. 요 내용은 뭐예요? 100만 달러는 내가 보유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보험사에 출제시키는 건데 보유하고 출제시키는데 재보험사는 300만 달러까지만 요 한도를 두고 보상한대요. 한도를. 그러면 재보험으로 보험금 받을 수 있는 회수 가능한 보험금은 얼마냐 따졌을 때 이 손해가 얼마예요 지금? 100만 불하고 100만하고 200만 불의 원 이벤트로 그 손해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300. 근데 내가 보유해야 될 금액 얼마? 100. 그러면 나머지 200만은 넘겨주는데 보험사가 얼마 한도까지 준대요? 300만 달러까지는 보험사가 담보하기로 한 거니. 그럼 정답은 3번 200만 달러. 300만 빼기 100만, 200만. 이건 어렵진 않은데 이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야? 안 풀어보면 그렇죠. 이건 틀려도 되는 문제. 두 가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100만 원 초과하는 손해를 300만 원 한도로 주는 거니까 그럼 두 가지의 위험이 같은 이벤트로 발생했다면 100만 원 내 보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재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체크. 틀려도 되는 문제. 네. 언더라이팅 표준을 낮출 때 보험사의 경영에 미치게 될 영향으로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보험사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간다. 그쵸. 언더라이팅을 낮추면 들어올 수 있는 위험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들어올 수 있는 위험이 많아진다는 거는 뭐예요?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예? 자, 보험 가입자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 아니야. 1, 2번. 그죠? 투자 수익률이 좋아질 수 있다. 투자 수익률이 좋아지려고 요걸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투자 수익률이 좋은 시기에 언더라이팅의 표준을 낮추는 일들이 생겨나겠지. 왜? 지금 당장 돈 받아가지고 굴리는 게 더 이익일 수 있잖아요. 보험사 기준으로. 투자 수익이 훨씬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투자 수익이 좋아지려고 요 언더라이팅 표준을 낮추고, 표준이 낮아지면 시장 점유율, 가입자 수가 증가될 거고, 가입자 수가 증가되면 시장 점유율은 올라가겠지. 반면 4번은 틀리지. 손해율이 안정화를 기하는 게 아니라 손해율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보험 거래를 통한 수익은 줄어들겠지만 투자 수익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둘 수도 있다. 네. 정답은 4번. 이건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네. 다음 중 스케줄 요율, 예정 요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험자의 과거 실적을 보험 요율에 반영한다. 이건 틀렸지. 이거 경험 요율에 관한 설명이잖아. 과거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게 경험 요율이에요. 스케줄 요율은 집단 요율을 정하고 할인 할증을 적용하는 요율을 말해요. 수정하는 거. 그래서 설명했죠. 대표적인 게 블랙박스 할인, 뭐 스프링클러 달면 할인해주고 이런 거 뭐예요? 일단 표준의 요율을 정하고 더 요율이 좋은 사람들, 더 요율이 나쁜 사람들에게 요율을 할증시키거나 줄여드는 요율을 말하는 거죠. 손해 방지를 장려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과 공평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죠. 맞아요. 보험자 간의 과당 경쟁으로 요율이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 맞아요. 이건 스케줄 요율. 야, 우리는 이런 할인도 있어. 우리는 이런 할인도 있어. 이런 할인 적용해 줄게. 과다 경쟁이 요구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말한 것처럼 오히려 왜곡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는 받아야 될 요율인데 더 막 할인해 주려고, 더 유치하려고 요율에 뭔가 받아야 될 요율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단점, 장점. 그리고 이건 이거는 경험 요율과 관련된 거. 1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이것도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34번. 특정 집단에서 1년 동안 발생한 총 손실액이 800억이에요. 계약 총 건수가 100만 건일 때 사업 비율이 20% 차지할 때 총 보험료를 구하라. 제일 먼저 이거 뭐 구해야 한다 그래서 순보험료 구해야지. 그죠? 순보험료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확률이라고 했잖아. 확률. 그럼 밑에 건수 몇 건이래요? 100만 건. 100만. 근데 발생한 건 손해액이 800억. 그러면 맞나? 100, 1000, 만, 8억. 더 해야 되네. 8억. 공 2개를 더 붙여야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나? 여기 헷갈리니까. 공 3개, 공 3개. 이렇게 되겠네. 800억. 그럼 지워줘봐요. 이거. 순보험이 얼마야? 공 6개 지워. 둘, 셋, 하나, 둘, 셋. 8만 원이네, 8만 원. 8만 원이 순보험료예요. 그리고 총 보험료는 어떻게 구하냐면 계속했죠. 1 사업비율 부분의 순보험료 800. 근데 사업 비율이 20%래. 0.2. 그럼 0.8. 총 보험료는 그럼 10만 원 되겠네. 이런 건 뭐 무조건 맞아야 돼요. 무조건. 20초 안에 다 풀어야 돼. 20초 안에. 정답은 3번.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자, 35번. 언더라이팅과 손해사정의 관계로 옳지 않은 것은 언더라이팅과 손해사정 모두 역선택과 보험사기와 같은 보험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맞는 말. 네,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언더라이팅,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죠.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과거 손해사정의 결과는 중요한 통계자료가 된다. 맞는 말. 언더라이팅이 엄격할수록 손해사정 조사해야 할 사항은 급격히 늘어난다. 아니지. 이거 관계없어요. 손해사정과 관계없이 언더라이팅이 엄격할수록 그와 관계없이 손해사정은 그냥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언더라이팅에서 불완전 담보로 보험에 계약한 경우 손해사정 보상액을 산정할 때 영향을 미친다. 맞죠? 불완전 담보를 활용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공제조항이나 공동보험 조항 같은 걸 넣었어요. 다 안 주는 걸
그럼 당연히 손해사정사 보상액 산정이 달라지겠지. 보상액 산정할 때 공제액이나 공동보험 조항에 대한 내용들을 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총 손해액에서 공제시키는 것들이나 담보해야 될 비율들이 차이가 생겨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니까 맞는 말. 뭐가 틀린 거예요? 3번이 틀린 지문이 3번이. 3번은 왜 틀린 거예요? 그거와 관계없이 손해사정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3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위험의 전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캡티브 설립, 면책, 홀드 암니스 어그리먼트, 리인슈러, 해칭. 뭐예요? 이거. 아, 이게 여기서 나오네. 이거는 이거지. 자, 전가의 기법에서 보험적 기법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럼 이거는 돈으로 해결하는 거지. 재무와 관련된. 근데 아까 계약상 보험적 기법이 아닌 전가가 있잖아요. 책에는 그렇게 돼 있지. 보험적 기법이 아닌 전가. 이게 대표적인 게 계약상 전가와 요 해칭. 요거와 계약상 전가는 홀드 암니스. 해칭이 이거는 쉽게 말하면 돈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돈으로 하는 건 아닌데 요 해칭은 돈이. 면책 계약은 내가 행위로 인해서 계약상 계약으로 전가시키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 재무라기보단 통제에 가깝다. 아까 그때 설명했죠. 통제에 가깝다. 요거는 좀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그럼 결국 전가 기법을 사용하는 건 캡티브도 보험적 성격에 의한 전가 기법이 들어가죠. 자체 보험자니까 전가 기법에 해당하고. 그리고 면책계약, 리인슈러, 해칭. 여기서 해당 없는 건 뭐예요? 리인슈러도 사실 전가지. 캡티브는 뭐예요? 이거 대체적 위험 전가잖아요. 대체적인. 내가 넘기는 게 아니라 내 위험을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 이건 엄밀히 말하면 보험이지만, 자체 보험자지만 내가 자체 위험이잖아. 자체 위험. 자체 보험자니까. 내 위험을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전가의 기법이 들어가지는 않죠. 이해했나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이 필요했던 문제죠. 생각이 좀 필요했던 문제. 그래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전가를 거치지 않는 게 특징이니까 잘 체크해 놓으세요. 이거. 37번.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리스크 측정 평가. 자, 리스크 관리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리스크를 인식하고 측정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관리 기법을 선택할지. 자, 그러면 리스크 측정 평가에 관한 거, 이 중에선 빈도와 심도를 측정해야 되죠. 빈도와 심도를 측정하는데 빈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빈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틀렸지. 그죠? 옳은 거 고르라 했으니까 이거 틀렸어요. 손실의 빈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비통계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아니에요. 통계적 방법도 평가 대상이 돼요. 손실의 규모를 평가할 때 NPL은 고려하지 않는다. 아니요. NPL도 고려를 해요. 주로 PML을 고려하지만 어떨 때 NPL을 고려하냐면 단일 위험일 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좋아요. 공장이 막 6개 있어요. 그러면은 공장 6개가 불날 일은 없거든. 그러면 한 위험을 이론상 가능한 PML 기준으로 산수를 하면 되는데 NPL은 이거 측정 실제 가능한 최대 손실로 구하면 되는데 NPL은 이론상이잖아요. 발생 가능성이 많진 않아요. 이론상. 근데 공장이 하나밖에 없어. 그때는 요거를 고려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틀린지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PML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손실의 최대 규모를 말한다. 4번이 맞는 지문이죠. 그죠? 4번이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NPL은 고려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고려 대상이 돼요. 그래서 잘 체크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뭘 더 중요하게 해야 된다고? 아까 빈도가 아니라 심도를 더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죠. 그죠? 자, 보험 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신적 위태와 구별된다. 맞죠? 보험 사기는 뭐예요? 모랄 해자드. 그죠? 모랄 해자드하고 모레일 해자드는 구분 좀 해야 돼요. 적발시 제재 수준이 높으면 줄일 수 있다. 맞아요. 적발시 높여놓으면, 예를 들어서 사형까지는 아니겠지만, 엄청나게 페널티를 강하게 물으면, 사실 제재 수준을 높이면, 겁나가지고 이제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조사 활동을 강화해서도 줄일 수 있죠. 맞죠? 우연한 사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건 자칫 뭐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우연한 사고여야 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건 아니야. 관계가 있는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요 지문은 사실, 우연한 사고여야 돼, 보험은. 우연한 사고. 근데
사기에 의한 건 우연성이 결여되지. 우연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성이 없는 건 방화, 살인, 막 죽여, 막 일부러 고의사고 이런 건 우연성이 없는 사고인데 그래도 관계가 없지 않죠. 관계 있는 건데 우연한 사고인데도 보험 사기인 게 있어. 뭘까요? 연성 사기들은 우연하게 일단 발생했어. 그건 뭘까? 사고는 일단 났어. 정말 우연하게. 그런데 과다 청구 내지 또는 손해액을 부풀리는 거. 손해액을 막 부풀려요. 2번 안 해도 되는 거 막 2번하고 막 말이지. 막 이런 것들도 연성 사기에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우연하게 생겨났는데 이 뒤는 뭐예요? 추가적인 우연성과 관계가 없지만 발생될 수 있는 보험 사기의 모습이지. 그래서 우연성과 전혀 관계가 없지 않아요. 관계가 있지. 예. 잘 체크해 놓으시고 이것도 되게 뭔가 좀 심오한 느낌 같지만 풀 수 있어요. 충분히. 39번 로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에서 기념품이나 유품과 같이 주관적 가치에 의해서 측정이 불가능한 것도 로스에 포함하여 보상한다. 안 되지.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가치 측정 가능해야 돼. 보험에서 로스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지출된 비용도 포함한다. 의도적으로 지출된 비용도 포함하네. 비용은 의도적인 비용 우연한 거예요. 그죠? 로스는.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간접 손해는 담보하지 않는다. 추가 보험료를 내면 간접 손해는 담보할 수 있어요. 그죠? 담보할 수 있어요. 재산보험에서 특별 약관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1차적 손해만 담보한다. 맞지? 특약이 있어야지 담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옳은 지문은. 3번도 틀린 지문이에요. 간접 손해는 추가 보험료를 내면 간접 손해 담보할 수 있습니다. 4번이 맞는 지문. 40번. 보험 요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율이란 위험 단위의 가격. 맞아요. 단위의 가격이에요. 순보험료는 예상 손실의 기대치를 말하며 부가보험료는 보험 영업상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맞는 말. 시장 경쟁으로 순보험료는 할인이 가능하나 부가보험료는 할인이 할 수 없다. 틀린 말이죠. 순보험료를 할인 못하고 부가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어요. 3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의 합을 영업보험료 또는 총보험료라고 한다. 우리 아까 계산할 때도 계속 풀었던 거죠. 이것도 맞는 지문 3번입니다. 제 1, 2, 3회차 중에서 솔직하게 2회차가 제일 쉽습니다. 2회차는 좀 잘하시는 분들 뭐 80점, 75점 맞을 수 있어요. 네. 그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 있고 한 70점, 2회차 기준으로는 70점 이상은 좀 맞으셔야 됩니다. 네.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없었던 거니까. 이게 뭐야? 뭐 이런 문제가 상대적으로 없진 않았지만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제일 1, 2, 3회 기준의 난이도로 따졌을 때는 2회차가 계속 쉬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잠깐 쉬겠습니다.